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치과의료윤리학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한국의 치과의료윤리규범입니다. 지금까지는 맨 앞에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철학적인 얘기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FDI에서 만든 덴탈 에틱스 매뉴얼을 중심으로 해서 치과의료윤리의 여러 가지 관계들, 주제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자체가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덴탈 에틱스 매뉴얼 자체가 하나의 규범이죠. 세계 치과의사 연맹이 만든 규범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각국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또는 지역에 따라서 윤리 규범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치과의료 윤리 규범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치과의료 윤리 규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문서들이 주로 이제 많이 나올 것 같죠. 자, 먼저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하나 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야구 배트와 야구 공을 합쳐서 11,000원입니다. 두 개를 샀더니 11,000원이에요. 근데 야구 공과 10,000원을 합치면은 이 야구 배트의 값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야구 공의 값은 얼마입니까? 빨리 대답해 보세요. 계산하지 말고.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마 1,000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이런 실험을 해보면 많은 학생들이 절반 이상이 1,000원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1,000원이면 맞지가 않죠. 그렇죠? 이게 500원이어야만 됩니다. 500원에서 배트를 합치면 그렇죠. 500원이고 이게 1,500원이어야 돼. 이게 1,500원이어야 되죠. 이 배트가 1,500원이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할 때는 계산을 할 때조차도 이렇게 빠른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빠르게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에 진화한 그런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어디서 숲에서 원시인들이, 우리 조상들이 숲에서 바스락 소리가 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 먹이가 될 사냥감이거나 나를 공격할 맹수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겠어요. 그럼 먼저 안전한 선택을 해야 되겠죠. 먼저는 내 생명을 지켜야 되니까 일단은 도망가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이런 본능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은 이게 어떤 상당히 수학적인 그런 내용이지만 이런 수학적인 판단 속에조차도 이런 본능적인 그런 직관적인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직관은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죠, 분명히. 그렇죠? 숲에서 바스락 소리가 났는데 나는 호랑이인 줄 알고 도망갔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토끼더라. 뭐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것도 그런 겁니다. 이건 왜 이런 걸 보여드리냐 하면, 우리가 도덕적 판단이라는 것을 할 때는 어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도덕적인 판단을 할 때는 직관적으로 먼저 직관에 의존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심리학 그 실험들에서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이거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빠른 마음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이런 빠른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도덕적 판단 또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흔히 심리학에서 많이 활용되어 왔던 테스트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마시멜로 테스트라고 그러죠. 빈 방에다 혼자 놔둡니다. 그리고 여기 마시멜로 하나 놔둡니다. 그리고 이걸 줍니다. 이걸 네가 먹을 수 있다. 근데 하나의 조건을 달아요. 이걸 네가 지금 먹을 수도 있고, 만약에 네가 15분 동안 이걸 안 먹고 기다려 준다면 넌 2개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이걸 기다리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못 견디고 먹는 아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의 심리학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걸 못 견디고 먹어버리는 아이들은 어떤 여러 가지 성취에 있어서 뒤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적인 자료를 갖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그런 실험 해석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 거죠. 뭐냐 하면, 아까 앞에서 말했던 그 실험은 뭐냐면, 이 아이가 인내심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인내심이 많은 아이들이 나중에 성공한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 인내심이라는 것을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인내심이라는 것은 선천적인 것이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선천적인 인내심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사회적으로 성공한다라는 도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거기에 대한 반론이 뭐냐면, 이 아이가 타고난 본성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 환경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아이가
영양 상태가 많이 부족한 아이라고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얘가 15분을 기다리지 못할 확률이 훨씬 커지겠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의지냐 환경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력인가 상상력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죠. 내가 15분 기다리면은 뭐 또 맛있는 걸 하나 더 먹을 수 있어. 또는 그 동안에 15분 일하는 시간을 동안은 다른 상상을 통해서 견뎌낼 수 있는 그런 것. 그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인데 그동안은 심리학에서는 이거를 선천적인 속성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섣부른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가 윤리적인 행동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윤리적인 행동, 뭐 욕망을 억누르고 그래서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흔히들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이 사회 환경에 의해서 윤리적인으로 행동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상력에 의해서 어떤 상황을 남들이 미리 정해놓은 그런 경로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그런 도덕적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도덕적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가 윤리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우리 동시대인들과 같이 협력해가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이런 그 옛날 실험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실험은 옛날에는 당연히 어떤 선천적인 본성을 테스트하는 거로 생각했었는데 한 이제 20년 이상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이 실험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라는 것은 존재는 사회적 존재고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고 상상력의 존재다. 윤리도 그렇게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라는 것을 미리 정해놓고 그 사람을 윤리적으로 나쁜 사람 좋은 사람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다른 실험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영국의 어떤 심리학과 세미나실에 이제 이런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세미나실에 이렇게 티 테이블이 있어요. 티 테이블이 있어서 누구나 이제 가면은 거기서 이제 뭐 커피를 타 마실 수가 있습니다. 인스턴트 커피가 나오는데 타 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차를 타는 그 벽에다가 이런 그 트릭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꽃 그림을 이렇게 달아놔요 앞에. 그러니까 내가 커피 탈 때 그 앞에 보이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보이게 만들어 놓는 거. 꽃을 달아놓고 그다음 일주일 동안은 사람 눈 사진을 달아놓고 또 꽃, 또 눈 뭐 이렇게 해서 이 쭉 그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이게 몇 주입니까? 10주 동안 이 실험을 해요. 실험을 하고서 그 다음에 결과는 뭐였는가 하면 이 심리학과에서는 어떠냐면 자유자재로 자기가 자기가 마신 만큼 돈통에다 동전을 넣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뭘 받는가 하면 그 돈통에 돈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를 가지고 봤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봤더니 처음에 꽃을 달아놨을 때는 돈이 얼마가 안 돼요. 근데 사람 눈을 달아놓으니까 돈이 많아집니다. 그다음 다시 꽃을 달아놓으니까 또 얼마 안 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이쁜 눈을 달아놓으니까 조금 더 늘어나요. 또 꽃 줄어요. 이제 꽃에 대해서는 처음에 하고 되게 비슷하죠. 되게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눈의 모양에 따라서 이게 좀 많이 달라지죠. 어떤 눈을 달아놔서 이렇게 찌푸린 눈을 달아놨더니 좀 많아지고요. 그다음에 또 선한 눈을 달아놨더니 좀 줄어요. 그러다가 동그랗게 뜬 눈을 달아놓으니까 이만큼 커지더라는 거죠. 근데 누구나 이것이 그냥 그림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에 띄지 않도록 이렇게 사진을 달아놨는데 내 무의식에 주는 영향은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보고 있으니까 나는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압박이 무의식적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실험 결과거든요. 이걸 우리가 윤리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윤리라는 것은 우리 옛날 유학자는 독신 그랬죠. 독신.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조심해라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같이 있을 때만 조심하는 거 아니라 혼자 있을 때 조심해라는 건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누군가가 있다고 이제 가정하면은 윤리적으로 행동할 확률이 훨씬 커진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회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개인의 선악의 문제로 윤리를 다뤄서는 안 된다. 사회 문제로 다뤄야 된다는 얘기를 오늘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공식적인 윤리 규범이 필요한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뇌가 뭐 후뇌, 중뇌, 전뇌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 후뇌 부분은 생명의 관리자, 뇌관이죠. 뇌관.
그러니까 뭐 호흡하고 뭐 이런 거, 생명에 관련된 것, 그다음에 전두엽, 또 피질, 신피질은 사고의 근원지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곳이에요. 그다음에 림빅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여기는 이제 감정의 왕국이죠. 감정의 왕국. 감정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명에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나치게 이 이성적인 합리적인 판단만을 강조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오늘날 이제 실험을 통해서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시스템 1과 시스템 2가 있다는 겁니다. 시스템 1은 빠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감성 또는 이 생명에 관련된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시스템 2는 느린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빠른 마음과 느린 마음이 있다. 그래서 두 개의 마음이 동시에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빠른 마음은 직관적이죠. 그다음에 느린 마음은 반성적입니다.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통해서 합리화를 하죠. 그다음에 빠른 마음은 본능적이고 느린 마음은 이성적입니다. 반성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다음에 빠른 마음은 빨리 판단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구 배터, 야구 공의 가격을 계산할 때도 즉각적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연적으로 좀 더 생각해 보면 그게 틀렸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빠른 마음은 이익과 생존을 중심으로 한 반면에 느린 마음은 규범, 우리가 사회적 삶, 조금 더 내 이해관계 관계 된다 하더라도 어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이해관계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빠른 마음은 파충류의 뇌일 것이고요, 느린 마음은 포유류의 뇌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빠른 마음은 본능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느린 마음은 이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 이제 감성이 들어갑니다. 감성이 포함돼서 어떤 규범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합리적인 무슨 뭐 칸트 같은 사람이 얘기하듯이 합리적 이성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몸속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어떤 진화되어 온 속성, 그런 마음의 속성을 제대로 고려해야만 제대로 된 윤리적 판단과 실천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직업윤리의 유형을 봅시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직업윤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 보자는 거예요. 되게 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직업윤리,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전문직 윤리죠. 특히 이제 의사, 뭐 치과의사, 그다음에 무슨 법률가, 성직자, 지난번에 얘기했죠. 뭐 그런 경우가 이제 패러다임 프로페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게 전문직의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자율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런 그런 직업 윤리가 있고요. 또 유니언이즘, 이건 노동조합이죠. 유니언은 노동조합이니까 누구든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애를 쓰다 보면은 그것이 합리적인 균형을 맞춰간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진행되는 것이고, 이 절충주의는 이 둘을 절충해서 어떤 그 규범을, 중간 지점에서 어떤 규범을 만들어내는 그런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프로페셔널리즘,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주로 강조를 하죠. 내가 나의 지위를 누리는 만큼 나는 베풀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그렇지만 이제 조합주의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 합리적인 균형을 맞춰준다는 거고요. 프로페셔널리즘에서는 기본적으로 공익을 추구합니다. 우리 현실의 프로페셔널리즘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리고 이것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죠. 그렇지만 그렇고요. 그다음에 유니언이즘은 셀프 인터레스트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전문가주의, 프로페셔널리즘은 코드 오브 에틱스,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그런 규범들을 만들죠. 스스로 자율규제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주로 이제 계약, 법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조합주에서는 운영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전문가 집단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반면에 조합주에서는 환자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거죠. 환자의 자율성. 누구든지 자기 자율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건 파트너리스트, 원전적 간섭주의라고 그러죠. 여기는 민주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직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 미국에인데요. ACD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American College of Physicians라는 거고요. American College of Dentist라고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ADA 같은 그 대중적인 조직이 아니라 의사나 또는 치과 의사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만 회원이 되는 그런 조직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별도의 그 좀 고도의 그 윤리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드 오브 에틱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쪽에는 UAPD라고 그래요. Union of American Physicians and Dentists, 미국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의사와 치과 의사들이 만든 노동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뭔가 윤리적인 그 명분을 내세우는 반면에 여기는 그냥 그대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이익에 반하는 일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양쪽에 날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앞에서 빠른 마음, 느린 마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주로 빠른 마음일 것이고 이쪽은 주로 느린 마음이겠죠. 그래서 이걸 중간에서 균형 잡는 단체가 이제 AMA, ADA입니다. 이게 가장 큰 미국의 의사단체, 치과의사 단체죠. 아메리칸 메디컬 어소시에이션, 아메리칸 덴탈 어소시에이션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떤 절충주의를 기반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주의, 조합주의, 절충주의. 이게 이제 세 개의 그 축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분석이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없죠. 이게 없고, 그래서 단일 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없죠. 누군가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별로 없는 게 우리나라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선 이 강력한 상업주의의 물결이 우리를 덮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좀 윤리적인 문제가 좀 심각해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상업주의의 본산이지만 그나마 이런 조직적인 전문가 단체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강조점을 달리하는 그런 전문가 단체들이 나름대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균형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업주의의 거센 물결을 거스르지 못하죠. 우리보다 훨씬 더 심하죠. 근데 우리는 이런 균형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일 조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극단적인 입장으로 가게 되면은 정부랑 충돌하고 뭐 시민단체와 충돌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조직이 없다는 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협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의협이 사실은 뭐 그 의협회장이라는 사람이 뭐 불과 몇천 표밖에 받지 못한 사람이지만 전체 의사를 대표하는 것처럼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대의 조직이 안 만들어져서 저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취업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아닙니다만 구조상으로는 의협과 똑같다고 봅니다. 자, 의사윤리의 약사입니다.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면 여러분 말씀드렸죠. 세계의사협회 제네바 선언, 이게 바로 심판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나왔고요.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61년에 의사윤리라고 하는 문서가 나옵니다. 한 장짜리 나오고 10년 후에 치과의사윤리라는 비슷한 문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의사보다 한 10년 정도 뒤처진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97년에 의사윤리 선언이라는 게 나와요. 이건 의사윤리는 요거는 한 장짜리 문서거든요. 근데 이거 윤리 선언이라는 게 역시 이제 개정된 거예요. 같은 한 장짜리지만 개정된 거예요. 그다음에 같은 해 두 달쯤 후에 의사윤리 강령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구체적이죠. 윤리 선언이라는 건 그냥 선언이에요. 추상적인 가치를 밝힌 거지만 치과 윤리 강령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그게 이게 1990년대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뭐 의료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뭐 보라병원 사건 같은 거 생기죠. 그다음에 2000년대 의사 파업 생기죠. 이때부터 이제 상당히 이제 문제들이 많이 스캔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스캔들이 생긴 즈음에 해서 이런 강령 선언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서양에도 그래요. 그래서 1998년에 의사윤리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라고 하는 반성을 통해서 주로 이제 유럽과 미국의 내과 의사들 중심으로 이런 게 나옵니다. 프로페셔널리즘 차터.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프로페셔널리즘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그냥 의사의 자율성에 의해서 그냥 맡겨놓으면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손상되고 있다는 그런 자각하에서 다시 되찾아야 된다. 프로페셔널리즘의 가치를 되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97년에 만들었던 강령을 조금 더 구체화한 윤리 지침이 2001년도에 나옵니다. 대한의사협회 윤리 지침이 나오죠. 그리고 5년 후에 5년도 채 안 됐죠. 5년 후에는 이것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또 너무 어떤 고담 줍론에 그치고 있다 그래서 조금 현실을 반영한 그런 새로운 문서가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강령과 지침이 전면 개정이 됩니다. 여기는 전면 개정이에요. 완전히 이때 초안과는 상당히 많은 다른 그 내용을 담는 전면 개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의사들의 뭐랄까 이익이랄까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된 그런 것이 만들어집니다. 처음에는 뭐 좀 명분을 찾는 그런 그 성격이 강했다고 한다면 2006년에는 의사의 입장이 좀 더 강하게 반영된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같은 해 같은 달에 4월에 치과의사 윤리 선언 헌장 지침이라는 문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은 처음에 선언이 나오고 그다음에 지침이 나오고
뭐 그랬다면 처음에 선언이 나오고 그다음에 강령이 나오고 그다음에 지침이 나왔다고 한다면 치과의사 같은 경우 한꺼번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2006년에 이런 문서가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유효한데, 왜냐하면 대의원대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제대로 공개되지도 않고 교육되지도 않고 숨겨놨다는 거.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서를 찾는 사람한테 저는 회식권을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에 다시 말씀드릴 건데, 2006년도에 발간된 치과의사 협회가 주관이 돼서 만든 이 문서의 원본을 찾는 분은 카피본도 좋아요. 찾는 분에게 대한 제가 회식권을 드립니다. 삼겹살과 소주 회식권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좀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나도 찾다가 못 찾았어요. 사실은 내가 만든 거거든요. 이거 내가 주동이 돼서 만든 건데 공식으로 발간된 걸 못 찾았어요. 이거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한번 재미삼아 한번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게 좀 달라요, 조금씩. 히포크라테스 선서 48년에 나온 거죠. 물론 이제 2500년 전에 나온 걸 48년에 다시 다듬은 거예요. 그다음에 의사윤리 강령이 나오죠. 2000년도 초반. 우리도 치과에서 윤리 선언이 있어요. 요 세 문서가 조금 달라요.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보면 의사윤리 강령 한국 거예요. 그거는 보면 61년에 맨 처음 만들어지고, 그죠? 그다음에 61년에 처음 만들어졌어요. 61년에 처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2006년에 개정된 거고요. 그 다음에 치과의사 윤리선언은 71년에 처음 만들어지고 2006년에 개정된 겁니다. 그리고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뭐 BC 400년에 만들어졌다가 이제 48년에 개정된 거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차이가 있고요. 시기적으로 그렇고, 이름이 그래요. 이름이 히포크라테스 선서죠. 근데 의사는 선언이라고 하는 게 빠지고 강령과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령과 지침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치과의사 윤리선언은 헌장과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다르죠? 강령과 지침, 헌장과 지침이에요. 사실은 이거 처음에 만들 때, 2006년 만들 때는 마찬가지 헌장과 지침만 만들었었어요. 선언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그 대의원대의 요청에 의해서 선언을 다시 만들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공식 행사에서 이것을 선서로서 낭독하는 그런 세레모니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어서 선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내용을 보면요, 이런 그 성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의사윤리강령은 사회와의 계약의 일종의 계약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계약인데 사회와의 계약이죠. 의사와 일반 환자들, 일반 사회, 우리 그 국가 사회 또는 시민 사회와의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제 간의 계약이에요, 원래. 선생과 제자 간의 계약이거든요. 일종의 계약이라고 전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치과의사 윤리선언은 그 내용 그 속성상 보면 성격이 내부적 약속입니다. 이건 이 문장의 주어를 보면 알아요. 치과의사 윤리선은 우리는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부로 이런 걸 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약속합니다라는 거예요.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일방적이죠. 나는이에요. 선서예요. 선서. 그야말로. 나는 이럴 거야. 당신이 어떻게 하든 간에 나는 이렇게 할 거야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근데 의사윤리강령은 의사는이라고 그래요. 아주 객관적인 용어로 담고 있죠. 그러니까 사회와 계약이라는 내용을 그런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다 있죠. 다 있죠. 재밌어요, 그죠? 치과의사는 내부적 약속,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일방적인 선언이고, 의사들은 사회와의 계약이다라는 거예요. 내세우는 가치도 좀 다르죠. 의사윤리강령에는 인간의 존엄을 강조하고요. 히포크라테스 선서에서는 은사를 존경한다는 얘기가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치과의사 윤리선언에는 생명 존중이 중요한 가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차이가 있죠. 그다음에 의사윤리강령에서는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요.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요. 그래서 오토노미죠. 그래서 이 자기결정권에는 의사의 자기결정권도 있고 환자의 자기결정권도 있습니다. 의사의 자기결정권은 직업적인 자율성이고요. 환자 자기결정권은 어떤 그 구체적인 임상 상황에서의 자기결정권이죠. 그다음에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환자의 복리를 우선을 한다는 게 나와 있고, 마찬가지 치과의사 윤리선언도 그렇게 나갑니다. 그다음에 의사윤리강령에서는 아마 예전에는 없던 건데 점차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진료 거부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진료 거부권은 이제 여기 히포크라테스 선서나 치과의사 윤리선언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랬겠죠. 이제 의사윤리강령에서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인정해야 된다는 그 공감대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비밀 보호 얘기를 하고 히포크라테스 선서에서는 비밀 준수라고 그랬거든요. 여기서는 여기는 비밀 준수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비밀 보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런 비밀 얘기를 하지 않고 치과 의사는 정직, 성실, 신뢰라고 하는 일반적인 가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의사는 지침이 있어요. 지침이 있지만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이죠. 구체적인 지침이 있는 반면에 절차 규정이 없어요. 절차 규정이. 근데 여기 치과의사준리사는 절차 규정을 만들어놨다는 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수도 물론 절차 규정이 없죠. 의사윤리 강령은 지침은 있지만 절차적인 규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가 어떤 이 윤리 규정을 위반했을 때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제 법률 용어에서 배운 건데 규문주의라고 그래요. 규문주의. 그러니까 너는 네가 뭐가 잘못이야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탓하는 거죠. 근데 치과의사 윤리선언에 나와 있는 건 탄핵주의입니다. 이건 뭐냐면 피의자, 윤리적인 비윤리적인 행위를 했다고 고발된 사람, 그 사람이 자기 방어권을 가지는 거 정확한. 그래서 이건 탄핵주의라고 얘기한답니다. 법률 용어로. 그리고 이쪽은 규문주의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반의 가치를 밝힐 뿐이고, 그리고 거기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걸로 끝나는 건데, 탄핵주의에서는 지탄을 받는 사람이 자기 변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규정상에 그렇다는 얘기고, 실제로 이것이 이렇게 실행되느냐 안 되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계약주의고요. 의사들은. 그다음에 히포크라테스 선생이 도덕주의고요. 치과의사는 전문주의, 프로페셔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과거로부터 16세기부터 여기 16세기에 만들어진 판화거든요. 16세기부터 이 떠돌이 치과 의사들의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그 지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그림이 그려질 정도니까요. 이렇게 하고 여기서 뭔가 주머니를 뒤지고 있죠. 그다음에 이 오른쪽에 보는 행위는 이건 아마 18세기경일 것 같은데요. 이거 완전히 쇼 닥터죠. 그래서 거의 마술에 가까운 그런 해서 그 환자들의 눈을 속이는 그런 행위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부터 아주 몇백 년 전부터 굉장히 그 치과 의료 행위와 비윤리적 행위는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돼 있었다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문제가 되고 있죠. 이거는 이제 19세기입니다만 투스 트랜스플란테이션이에요. 가난한 사람의 이를 뽑아서 살아있는 이를 뽑아서 귀부인의 입에 이식하는 이런 것들이 한때 유행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비과학적일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인 행위죠. 근데 이건 어디 그 MBC PD 수첩에 나온 겁니다만 이렇게 지금 제가 딱 봐도 이건 이렇게 많은 임플란트를 심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이렇게 많은 임플란트를 그냥 무조건 뽑고 심는다는 그런 그 고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몇 년 된 거긴 합니다만 이런 문제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도덕적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도덕적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또 동시에 도덕적 의무만 가지진 않아요. 상업적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업적 이익을 추구해야만 또 우리가 생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시스템 1, 시스템 2, 빠른 마음, 느린 마음이에요. 상업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빠른 마음이고요. 그렇지만 난 도덕적 의무를 지키고자 한다라는 것은 느린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마음의 균형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를 균형을 잡은 것이 전문가적 가치와 조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페셔널리즘의 가치가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킨 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윤리적인 규범들을 그런 가치와 하에서 만들어낸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전문가주의 구성 요소는 있습니다. 우리는 에소테릭 널리지, 그러니까 비의적인 지식이죠. 우리는 남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아주 오랜 동안 교육 훈련을 받죠. 교육 훈련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가 굉장히 카리스마틱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고 또 이타주의를 표방하고 있죠. 우리는 이타주의를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그 특징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윤리적인 에티컬 코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전문가 집단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가 어떤 윤리적인 코드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전문가주의를 표방하느냐 아니냐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토노미인데 자율성을 가진다는 거죠. 직업 내 조직에 대해서 스스로 자율 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게 자율성이에요, 사실은. 근데 제가 다른 데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의사들은 좀 그렇지 못하죠. 역사적으로 그렇지 못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의사협회 대한 의사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윤리 규정이 있었어요. 의사윤리 강령, 지침, 히포크라테스 선서까지 이렇게 탭으로 나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뭐 이런 식으로 다 이 원문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다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들어가 보면 이런 것만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으로 자기들의 권익을 주장하는 그런 것들은 보이는데 여기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의사윤리 뭐 지침이고 강령이고 찾을 수가 없습니다. 치과의사협회는 그때나 지금에는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2006년에 제정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이것을 내걸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이제 뭐 그 치과의사 면허를 신고하지 않은 지가 벌써 거의 20년 가까이 되니까 모르겠는데 치과의사로 로그인을 하고 들어가면 어디선가 찾을 수 있다고 그러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규정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것을 대외적으로 공표를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부끄러운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 현실의 의사들이 이렇지 않기 때문에 그걸 숨기고 싶어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여러 번 그 협회 얘기했습니다만 안 내놓고 있습니다. 이건 좀 부끄러운 일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것이 부끄럽다면 개정을 하면 돼요. 의사협회처럼. 개정을 해서 우리 현실에 맞도록 만들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맨날 그 치과의사협회하고 사이가 안 좋은 이유가 그런 겁니다. 이걸 만들었으면 그거를 실천을 하든가 아니면 개정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둘 다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슬픈 일입니다. 그 치과의사 윤리라고 하는 1971년에 만든 문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항으로 되어 있어요. 뭐 굉장히 추상적인 선언이고 그리고 실천적 지침이 없죠. 여기는 실천적 지침이 없어서 그렇고 그다음에 뭐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요. 그냥 몇 분이 저는 이제 어느 분이 만들었는지도 압니다만 한 분이 만들어서 그냥 그 치과의사 협회에서 그냥 결의해서 그냥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실천을 담보하지 못하는 그런 문서라고 생각합니다. 2006년에 만든 문서도 그렇긴 한데요. 그래도 조금 구체적으로 돼 있죠. 이렇게 전문이 있고요. 치과의사 윤리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그 지역 치과의사에서 행사할 때 그 선서를 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내용상으로 뭐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런 나중에 이것을 헌장과 지침으로 만들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만든 거예요. 앞에 문서는 그냥 선언으로만 나온 거지만 이거는 뒤에 문서를 구체화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앞에 것들은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도덕이에요. 도덕. 우리는 이렇게 하겠노라.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어떤 그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선언하는 거 난 이럴 거야 라고 그런 기분이 좀 있어요. 그 문서도 그렇고 저기 어투도 그렇고 히포크라테스 선서 같은 경우가 뭐 하겠노라 하죠. 그건 좀 너무 좀 오만한 그런 문구인 것 같아요. 그거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건 도덕이에요. 자기 스스로 밝혀낸 도덕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윤리라는 것은 점차 계약으로 가고 있다.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방적으로 선언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도덕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윤리 헌장과 지침 이런 건 계약이에요. 사회적 계약이에요. 도덕적 계약이죠. 그죠?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히포크라테스 선서 같은 것들은 온정적 간섭주의죠. 그러니까 의사가 모든 걸 다 알고 환자한테 알아서 잘해주겠다라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쪽 일반적인 그 헌장과 지침 같은 경우 자유주의예요. 누구든지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 환자조차도. 그래서 자유주의를 표방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덕에서는 주로 책임을 중심으로 보죠. 포괄적인 책임을 보는 반면에 계약에서는 의무가 중심이죠. 그래서 특정한 어떤 의무를 규정을 하고 그 의무를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봐요. 근데 여기서는 도덕에서는 굉장히 포괄적인 걸 본다는 거죠. 포괄적으로 보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제 현대사회로 올수록 점점 계약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치과의사 윤리규범의 체계입니다. 두 가지로 나눠 있어요. 실체규범과 절차규범입니다. 실체규범은 지금 말씀드린 윤리선언, 헌장, 지침이에요. 절차규범은 예를 들어서 징계혐의자가 있을 경우에 이게 탄핵주의라고 그랬잖아요. 규문주의와 다른. 규문주의는 네가 네 잘못을 알렸다 뭐 하는 그런 식의 거라면 이거는 누군가가 네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따져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징계 혐의자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절차규범 속에서는. 이것이 아마 다른 일반적인 다른 의사들이나 이런 그 윤리규범하고 다른 차이입니다. 치과의사 윤리규범이 절차규범이 있다는 게. 치과에서 윤리위원회가 있고 조사위원회 및 감찰위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운영에 관한 규칙이 또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규문주의에서 탄핵주의로 가고 있다라는 것.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직업적 사명 완수에 필요한 가치와 삶의 자세의 5개항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윤리 선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선언에는 이런 뭐 생명 존중, 뭐 학술 연마, 그다음에 영리적 동기와 환자의 복리. 과거에는 환자의 복리만을 생각하겠다 그랬는데 지금은 영리적 동기보다는 환자의 복리를 더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거 현실 좀 반영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정직, 성실, 신뢰의 가치를 밝혔고요. 그다음에 최성의 의료제도 정착이라고 하는 것, 사회적인 그런 가치를 담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윤리 헌장은 그 전문과 기본 원칙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죠. 전문은 직업 전문주의, 프로페셔널리즘을 밝히고 있어요. 이것도 좀 다시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21세기에 지금 2020년대에 프로페셔널리즘이 아직도 유효한가, 이건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 원칙을 4가지를 밝혔습니다. 환자의 복리를 우선으로 한다는 원칙, 그다음에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가치, 그다음에 사회 정의라는 가치, 그다음에 진실이라는 가치. 이게 진실이라는 말은 다른 윤리 강령에 잘 없는 건데 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적인 추상적인 얘기인데 다른 것들은 좀 구체적이죠. 구체적일 수 있죠. 근데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밝혔어요. 왜냐하면 진실한 의사소통 이 돼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진실이라고 하는 가치가 추가됐습니다. 4가지 가치가 들어가 있고요. 치과의사 의무는 뭐 이런 10가지 의무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평생 학습하겠다, 뭐 정보 제공, 비밀 보장, 환자의 관계를 부적절한 관계를 하지 않겠다,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겠다, 그다음에 의료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노력을 기울이겠다. 그다음에 의료 자원의 공정한 분배, 과잉 진료 방지 문제가 이제 여기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현실적인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과잉 진료라고 생각하는데, 요거는 한참 뒤에 들어가 있어요. 과학 연구를 한다. 그다음에 이해관계를 관리하겠다. 사람은 누구나 현대사에서는 이해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해관계를 배제하는 수는 없어요.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를 잘 관리해서 신뢰를 유지하는 것을 이제 중요한 가치로 삼았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인 집단 내의 협동과 자율규제, 스스로 우리 전문 직업 내의 어떤 구성원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겠다는 거죠. 뭐 그다음에 이제 윤리 지침은 이렇게 쭉 해놨습니다. 자기 개발과 연구의 의무, 그다음에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것, 구체적인 내용들을 지침에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 기본적으로 4가지 가치가 있죠. 4가지 가치가 있고, 그다음에 10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건 4가지 가치, 아까 4가지 나왔죠. 그다음에 10가지 의무가 있어요. 10가지 의무에 해당하는 것들을 좀 지침에 자세하게 담은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첫 번째가 능력의 관리 유지, 두 번째가 성실한 정보 제공과 의견 존중, 이런 거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밝히고 있고요. 비밀 보장, 그다음에 환자의 적절한 관계,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건 찾아서 읽어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의료 질을 향상에 의해서 헌신한다. 그다음에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다음에 공정한 분배 했고, 과잉진료 금지 원칙을 밝혔습니다. 과학 연구에 헌신하겠다 라는 것도 밝혔고요. 그다음에 이해관계 관리와 신뢰를 유지하겠다. 그다음에 협동과 자율규제를 하겠다. 자, 여기까지고요. 말씀드린 대로 과제입니다. 2006년에 제정된 치과의사 윤리 선언, 헌장, 지침이라고 하는 문서가 있어요. 이것이 담긴 치과의사협회 공식 문서를 찾을 수 있는 학생은 좀 찾아주세요. 나도 지금 못 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찾는 학생들에게 저는 일회 회식을 보장해 줍니다. 삼겹살과 소주를 제가 살 예정이니까 요 문서를 찾아서 저한테 메일로 보내든가 알려주시면 제가 그 학생을 초청해서 회식을 한번 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